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분이죠. 송영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사실 이게 경제도 불확실성이 가장 안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상태가 제일 어려운 거죠. 네. 아무 계획을 잡을 수가 없고 출국 금지도 되어 있고 네. 소환 일정도 안 잡혀 있고 사회생활을 뭐 계획하기도 어렵고 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히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검찰에 의해 가지고 삶 자체가 막 기획되어서 흘러가는 그런 셈이네요, 지금. 그렇죠. 이게 완전히 정말 일방적인 갑질이 아닌가 싶어요. 일방적인 갑질이다. 참 대표님 그러면 구속됩니까? 안 됩니까? 저를요? 예, 예. 내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구속 문제를 이렇게 봐요. 네, 네.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네, 네. 검판사 그러잖아요. 시골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이걸 판검사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판검사로 바꿔야 된다. 사법 절차를 판사님이 주도해야죠. 네.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 공판 중심주의의 원칙, 공소장 일본주의 네.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용훈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검사들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없애버렸어요. 네.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312조 1항 2항. 네, 네. 원래 2항은 이제 경찰 피신 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했는데 네. 우리가 또 개정을 해서 1항까지 적용해서 검사든 경찰이든 피의자 신문 조서가 법정에 가서 본인이 부동의하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 이용훈 대법관이 말씀한 대로 서류를 집어 던져라. 서류 재판하지 말고 법정에서 생생한 증인의 진술, 공방을 보면서 자유로운 심증 형성을 해야 제대로 재판이 된다. 그게 공판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럼 뭐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이라든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강압적인 수사라든가 또는 뭐 이 수사 과정에서 뭐 사실 고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한 시대를 접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 부분은. 이게 구속 재판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야 되고 네네. 대부분은 불구속 재판을 해서 죄가 인정이 되면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즉 구속의 주체가 판사가 돼야 된다 이거죠. 네. 물론 구속영장도 판사가 발부하긴 하지만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은 아주 제한된 시간에 네, 네. 검사는 일방적으로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까지 가고 네. 피의자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일방적으로 그냥 불공정 게임을 해서 영장이 대부분 발부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럼 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나중에 무죄 돼봤자 누가 알아줘요. 이미 구속되는 순간 유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특히 이제 그렇죠. 정치인들이라든가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구속됐다 그러면 아우 저 사람 그렇죠. 범죄자구나 이렇게 인식돼 그렇죠. 버리죠. 이게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을 끝내버린 거예요. 네. 검사 주도로. 네. 이것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뭐 포기 논란이 됐지만 네. 네. 저는 국회의원 아니라도 네. 일반 국민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다. 하물며 국회의원은 지금 특히 야당의 경우는 이 검찰 독재와 싸우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죠. 네.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불공정한 거죠. 네. 현행 범위거나 무슨 부정 부패 사범도 아닌데 특히 그렇죠. 이번에 돈봉투 논란은 정당 내부의 사건이고 액수의 규모도 일반 부정 부패 사범에 의해서 상대로 적은 액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뇌물 청탁 뭐 부패 사범도 아닌데 당내 그렇죠. 선거에 있었던 일종의 선거법 위반 같은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법률적으로도 구속시키는- 불비하지 않습니까? 정당 내 선거는 또. 예, 그 저도 이제 새삼 느낀 게 아니 왜 이게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 안 되지? 제가 이제 그렇죠. 선거법이면 6개월이 지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한 1년 8개월 이상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도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허위사실 유포를 많이 네, 했습니까? 그런 거 좀 제대로 우리는 고발도 안 했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네. 시사적으로.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가지고 지금 김문기 극권으로 재판받고 네, 네,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했던 그 선거 범죄가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니라 그런다면 네. 네. 지금도 고발할 게 많아요. 특히 이제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지금 너무 거짓말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뭐 장모가 담한테 10원도 손에 안 끼친 그렇죠. 거 이제 없다든지. 심각한 허위 사실이죠. 심각한 허위 사실들이 드러난 게 많잖아요. 네, 그럼 네. 지금이라도 사실 기소해야 된다고. 네, 네. 근데 6개월 때문에 지금 법적 안정성으로 지금 다 기소를 네. 못하게 돼 있는데
당내 선거는 일반 선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자율성이 높은 영역이잖아요.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것이 헌법의 가치로서 보장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걸 왜 6개월 적용이 공소시효가 안 될까? 그래서 이건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무리 정당 선거긴 하지만 이게 100만 명이 넘는 전국적 선거인데 이동하는데 차비나 숙박비나 이런 식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전부 자원봉사로 하기가 어려운데 네네. 지금 이런 어떤 선거운동원 규정도 없고 일당 뭐 여비 지급 규정이 다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 이게 입법에 불비가 있으니 이번 저는 우리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이런 제도적 개선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당대표 출마하면 후원금은 1억 5천 법적으로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현역 의원은 또 1억 5천 그래서 3억을 제가 네네. 거둬서 했던 거죠. 네, 생각을 해보면은 법적으로 당대표 후보자가 선거운동 자금을 거둘 수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규정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네. 제대로 맞는 거거든요. 그런 그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실 이승만 의원이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저한테 그 공식 후원금을 냈어요. 네, 네. 좀 뭐 대여 한 100, 200, 300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우리 이승만 의원은 300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부모도 반다는 게 저는 아니, 저기 좀 자기 모순이 아닌가. 후원금을 냈는데 다시 받아갔다. 이건 이제 앞뒤가 안 네, 맞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사실들이 이정근 씨 녹취록에 근거했던 내용들인데 대표님께서 프랑스에 출국하기 전에 이미 이 녹취록들은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의혹이 있었다면 그때 이미 출국을 못하도록 제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근데 그렇죠. 출국할 때는 왜 뭐 전혀 제지가 없이 그렇게 편하게 가셨죠? 사실 이걸 갖고 문제 삼기가 애매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언론에 먼저 터뜨려서 정치로 타격을 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총선 때 하려고 캐비넷에 넣어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이 시기적인 기획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건 네네.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한일 굴욕 정상외교로 국민의힘이 인기도가 급속히 떨어지고 네네. 윤 대통령 지도가 떨어지니까 구원투수로 검찰이 나선 게 아니냐 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프랑스 이 뭐라고 합니까? 유학입니까? 강의하러 가신 거예요 지금? 예, 강의도 있고 예, 그러는데. 연구원인데 연구원인데 방문 교수. 이건 그냥 완전 취소돼 버린 겁니까? 아니 계약은 이달 말까지 있는 거죠. 그 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제가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는데 네, 학교 네. 측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강의 내용은 강의 내용은 이제 동북아 정세와 이 경제 제재가 미치는 이중적 효과에 대해서 했는데 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럼 저 중국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동북아 많이 있겠네요. 정세와 또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 한국 전쟁과의 비교를 제가 많이 해서 글도 쓰고 강의도 네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동북아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망될 건지 지금 이제 신냉전이라는 것이 과연 과거의 그 구냉전처럼 군사 안보적 대결로 가는 것인지 실제로는 이 반도체라든가 이 경제적 이익 관계가 숨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셨겠네요. 네, 제가 외교통일위원장도 했고 외교 네. 문제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항상 매일매일 그 외신을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지난 4월에는 일본 외무장관이 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일 대립 과정에서도 타협을 모색하고 있고 미중 무역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6천억 달러까지 뭐 네, 지금 네. 증가 뭐 6,800억 달러 엄청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싸운 것 같지만 중국의 공급 가치 사슬에서 빠지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버티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이 또 인플레이션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값싼 일반 제조업 상품이 싼 값으로 미국 시장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의 소비 수준과 생활 수준이 유지되는 면이 있잖아요. 네.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는 냉전 시대처럼 분리되기 어렵다. 네.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블링컨이 트럼프 대통령 때 쭉 쓴 글을 다 분석을 해보면 블링컨의 철학 자체가 미중이 냉전 구조로 갈 수 없다. 타협해야 된다. 코이그지스턴스, 공존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동북아에서의 긴장 관계는 일시적 현상인데 한국만 그러면은 가치 외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과거 냉전 시대의 사고를 갖고 와서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네요.
가치 외교도 아니고 제가 더듬이가 상실된 정당이다. 더듬이가 상실된. 그러니까 저 50년대 뭐 냉전 뭐 중국을 뭐 적국의 대사를 만났다는 뭐 이런 식이잖아요. 김대중 네, 당대표. 그저께 막 핏대를 올리고 연설한 거 보니까 꼭 어버이연합 대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뭐 거의 수준이 태극기 부대 어버이연합 대표가 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막 소리치는 그런 느낌으로 뭐 연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게 왜 이렇게 저런 마인드로 어떻게 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끌고 가는 집권 여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국회 네. 활동하시면서 과거에도 이제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그전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국회의원들하고 교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당시에도 지금의 이 국회의원들처럼 국민의힘 당 계열 정당 사람들이 저런 수준이었나요? 글쎄 뭐 그런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김용갑 씨 같은 경우는 보수의 상징인데 네. 저하고 친했어요. 근데 아. 그러면 좀 일관성이라도 있잖아요. 네. 여기는 뭐 저는 김진태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시절에 했던 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거의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난을 퍼부어대고 네. 그다음에 이동관 이번에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그 윤석열을 비판한 영상을 보면 정말 신랄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윤비어천가를 부르면서 그 밑에 줄 서는 거 보면 홍준표 시장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레밍 정치, 쥐떼 정치하지 말아라. 이 죽은 고기만 찾아내는 이 하이에나 같은 놈들아. 네. 어? 굶어 죽더라도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정치해라. 이 말을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대표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 윤석열 총장 청문회 때 편들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일관되게 저는 검찰총장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반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데 네. 속은 거죠, 뭐 문재인 정부가. 그렇죠. 속은 거죠. 윤석열의 저런 사기 행각에 속은 거죠. 음. 저것도 다 어떤 천공의 지시에 따라 했지 않았겠어요? 대표님이 사실 참 프랑스에서 좀 더 이 연구도 하시고 해서 동북아 문제를 좀 주체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기대했는데 네. 뜬금없이 이렇게 이제 검찰에 의해 가지고 소환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대표님의 의혹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로? 지금 저를 이제 구속시키려고 보니까 첫 번째 돈봉투 네. 건으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뭐 송영길이 지시 권유 뭐 주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그래서 윤관석 의원부터 구속시켜서 더 추가로 막 압력을 넣으려는데 이것도 이제 불발이 됐으니까 됐고요.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 됐을 거고 또 실제로 그러지가 않았으니까 내가 모르는 상황이고 네. 두 번째는 먹사연 조직을 통해서 여기서 무슨 자금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하는데 먹사연은 사실상 내가 뭐 고문으로 있지만 제가 워낙 의정 활동에 바빠서 한 달에 한 번이나 한번 들려볼까? 이사장님은 그 독일 대사하셨던 정범구 정범구 대사 전 의원이시죠? 이사장이고 지금은 네. 김윤식 전 국회의원님이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선원 국정원 안보실장에서 그 사람이 소장도 했고 지금 이충렬 소장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 건은 결국은 이건 별건 수사인 셈이죠. 별건 수사이고 또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고 네. 내가 거기서 10원 한 장 가져온 것도 없고 제가 뭐라고 그런 걸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다른 뭐 밥값 이런 거 따지고 있는데 정말 너무 치졸한 것 같아요. 치졸하죠. 이 진짜 서초동 주변에 식당을 다 뒤져서 검사들 그동안 변호사한테 밥 얻어본 거 다 조사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활비 썼는 내용부터 이제 그렇죠.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 그건 너무 아니 지금 특활비를 밝히지 않는 게 식당 이름이 나오면 안 되고 식당에 불이익을 줄까 봐 그거를 지금 숨긴다고 하는 이 검찰이 네. 정말 여기 식당을 뒤져서 송영길이 밥 산 거 찾아라 이런 게 정말 치졸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해보려는데 안 되니까 아마 저 박용수 비서실장을 아마 구속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네. 저를 도와서 하는 참 훌륭한 친구인데 아마 다음 주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 역시도 별건을 통해서 뭐 그냥 말로 탈탈 털어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님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사법 질서의 주도권을 검찰에 뺏기지 말아라. 네. 아니 대법원장까지 지금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던 게 뭐예요?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피하려고 사표 내려고 온 거잖아요. 고등부장 네. 판사가. 네. 그런데 대법원장이
아니 지금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되어 있으니까 사표 내지 마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그런 거짓말은 윤석열에 비교하면 차고 이게 조족지혈일 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고등 부장판사를 하신 분이 대법원장을 접견하는데 몰래 녹음을 합니까? 그러게요, 진짜. 정말 수준 이하의 그거 하나로도 임성근 부장은 정말 탄핵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아니 그걸 가지고 대법원장이 사표도 아직 임기도 안 끝났는데 수사하겠다 그러는 이런 무도한 검찰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권을 사전에 거부권 행사를 해가지고 그 미리 2명의 여성 대법관 후보를 배제시키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이 대법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이 판사님들이 좀 자존심 안 상할까요? 내 조카도 지금 판사인데 판사들한테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뭘 이렇게 무서워서 검사들한테 끌려다니는 판사가 됐는가 언제부터. 과거에 사실 군사정권 시절에도 판사들은 그래도 저항을 하고 재판부만이라도 최소한의 보류가 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제 형이 판사였는데 네네. 제가 연대 학생회장 할 때 수배됐을 때 네네. 국정원 조정관들이 판사실에 와요. 네네. 제 형은 단호하게 주의를 주고 쫓아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계가 있어야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 쓸 때 가인 김명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이승만 독재에서 기계가 있었어요. 죽산 조봉암 무죄 판결 1심 했던 그 유판사 월파 서민호 선생 예. 그렇게 이승만이 죽이려 했지만 정말 싸워내는 그런 이 기계가 있는 판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판사님들이? 들으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최후의 몰인 판사님들이 네. 자판기처럼 압수수색 영장 사인해주고 구속영장 사인해주고 자기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 그래도 누구 하나 기자의 무슨 글 하나 쓰는 판사가 없는 이런 죽은 사법부가 돼서 이게 걱정이 큽니다. 네. 야, 이건 개인의 뭐 의협심의 문제를 넘어서는 결국은 판사까지도 검찰 독재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있다. 또는 뭐 감시당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의 접근 아닐까요? 그래서 이번 이 판결이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했잖아요. 네네. 판사들의 배후 정보를 모으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김미리 판사인데 네네. 김미리 판사가 조국 장관을 재판했던 재판부였어요. 네네. 조국 장관의 이야기를 좀 경청해주는 그런 판사의 모습을 보이니까 김미리 판사를 쫓아내려고 김미리 판사 신상 정보를 다 수집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조선일보가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막 저격을 해서 결국 김미리가 휴직하고 바뀌어버렸잖아요. 조국 네네. 재판을 네네. 못하고 판결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 조선일보가 아예 판사 신상을 해가지고 찍잖아요. 뭐 어디 호남 출신이다. 우리법 연구회다. 네네. 낙인 찍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뭐 비판이면 사법부마저 비판한다고 또 조선일보가 사설 써요. 네. 자기들은 막 조져. 네. 그래 이런 것에 넘어가고 그때 정보 수집한 것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해서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윤석열 총장이 했는데 1심에서 이겼다고요. 추미애 장관이 이겼다고요. 이겼죠. 네, 네. 정당한 징계였다. 근데 네. 가처분해서 진 바람에 우리 국민들은 추미애 장관이 진 걸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사표까지 냈잖아요. 추미애 장관이. 근데 지금 2심의 피해자는 2심이 지금 항소심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인 거잖아요. 한동훈이 국가를 대표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네. 그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네. 후임 법무부 장관이니까 네. 이거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네. 거의 방어를 포기하고 지금 항소심 절하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네요, 완전히. 근데 항소심 판사가 제정신 있으면 제대로 판결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검사가 판사들의 뒷 정보를 판사들이 술집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다 정보를 캐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사권까지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사 민정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옮겨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고등부장 판사나 대법관 되려면 한동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한동훈이 지금 그 옛날 진나라 때 환관 조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모든 대신들이 조고 눈치를 보고 지금 이 판사들이 그런 꼴이 돼 있잖아요. 정말 이거 자존심 상할 일 아닙니까? 결국은 한동훈이 국가 정보의 독점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까지도 다 쥐고 있는 상황이 이 한동훈과 윤석열 시스템을 하나의 견고하게 지탱하는 그런 하나의 그 구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 생각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결국 대표님의 영장이 나온다거나 또 그전에 사실 뭐 소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소환조차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는 거네요. 자신감 우리가 저희가 군사 독재하고도 싸워왔던 사람들이 이런 네. 검찰 독재한테 굴복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이게 네. 정말 역사적 정당성으로 보더라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 아닙니까? 네, 제가 네. 63년생 나하고 3살 차이인데 그 서울법대를 다니면서 그 엄혹한 군사 독재 50 시절에 학생운동도 안 하고 다 앉아서 술 먹고 맨 막걸리나 마시고 고시 공부한다고 그것도 네. 8번 떨어지고 9번째 네. 고시 공부하는 분 아니에요. 네.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부족함도 있지만 민주주의를 싸워서 감옥에 가고 네. 저는 노동 현장에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 7년이나 하셨어요? 7년 있었어요. 오. 제가 배관 용접권 택시 운전부터 네. 노회찬 선배랑 같이 네.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 참여해서 같이 했죠. 그러다 제가 나이 30이 돼서 고시 공부를 한 거잖아요. 늦게 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2년 반 공부해서 합격을 했으니까 제가 26기예요, 연수원이.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나보다 79학번이니까 학교는 2년 선배잖아요. 네. 2년 앞에 가는데 8번 떨어지고 9번째 고시를 합격했으니까 나는 30살 때 고시 공부를 해서 했으니까 별 차이가 안 난 거죠. 네. 네. 23기 내가 26기니까 연수원이. 누구는 저기 그 고시촌에서 9년 동안 막걸리 마시고 네. 누구는 10년을 노동운동을 하고 그렇죠. 같이 만난 거죠. 그렇죠.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법조인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이원석 검찰총장, 한동훈 장관, 정순신 지난번에 학폭 사건 네네. 논란이 됐던 양반 이런 분들이 저보다 1년 후배인 27기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 저기 소년 등과한 사람들. 그렇죠. 소년 등과 사람들. 네. 방금 저기 노회찬 의원님 이야기하셨는데 그 SNS 보니까 네. 노회찬 의원님 산소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러다 회찬이 형은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좋아요. 제가 참 배우고 싶은 존경하는 분이고 그래서 저랑 같이 인천에서 매주 한 번씩 만나면서 노동 현장 같이 노동운동 할 때 만나신 같이 거네요? 공유를 하고 제가 우리 형수님도 너무 사랑하고 제 아내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부부간에 정말 친했어요. 같이 네. 막걸리 마시고 저희 그 조그마한 17평짜리 전세 아파트 와가지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자고. 그래서 길은 물론 정당은 달랐지만 항상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전통적 의미의 진보 정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민주당도 노동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뭐 또 진보적인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의당이 보이는 행태는 과거에 노회찬 의원이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 뭐 민노당이라든가 정의당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변질된 거죠. 네. 아니, 제 아내조차도 네. 국회의원은 나 찍어줬지만 비례정당 투표는 정의당을 많이 찍었거든요. 네. 다시는 안 찍겠다. 영원히 끝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분노와 너무 저도 좀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네. 안타깝습니다. 그럼 노동운동을 이제 노회찬 의원님과 같이 하셨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국의 이 진보가 노동 존중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그러면 가지고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 지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대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에도 많이 분화가 돼 있으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주거 문제를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제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노력해 왔던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뭐 좋다. 그때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어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안 되죠. 피부가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검찰이 지금 자진 출두를 2번이나 하신 거는 이게 송영길 대표님의 투쟁 방식이신 거네요. 아니 뭐 불러놓고 안 부르니까 언제 부를 거냐 물어보러 간 거죠. 그러면 저는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다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인데 그래도 5선 국회의원의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왔으면 아니 불러다가 차를 한잔 하든지 네, 네. 준비되면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전화라도 받든지 해야지. 전화 연결도 안 해주고 네. 문전박대돼서 온 거잖아요. 네. 그건 자신감이 없는 표현이 아닌가. 그거는 결국은 뭐 수사할 만한 증거라든가 어떤 정황적인 것들을 자기들이 정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수사를 특수부가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이문정 검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검찰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사냥을 하는 것이다. 네, 네, 네. 수사란 건 뭐냐면 제가 사법고시 공부할 때 배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 검사의 객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검사가 의심을 혐의 사실에서 조사를 하다가 피의자한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피의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검사거든요. 네.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검사는. 네, 네, 네. 근데 지금 특수부 검사는 어떤 거냐? 유리한 증거는 삭제하고 불리한 유죄 증거가 부족하면 조작을 해서라도 만들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하이에나처럼 피 맛을 본 하이에나처럼 끝까지 대상을 이제 얽어매서 구속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특수부가 그렇게 훈련된 조직 아니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저는 공안부나 형사부에 맡겨야 된다고 보는 거죠. 공안부 검사는 그래도 원래 선거 사건이나 정치 사건은 공안부가 맞잖아요. 그렇네요. 네. 특수부는 무슨 부패 혐의라든지 네. 뇌물 뭐 이런 걸 뇌물 만든 이런 거죠. 거잖아요. 네. 네. 왜 이거를 이름도 기분도 나쁘잖아요. 반부패 수사 2부를 반부패 수사 1, 3부는 이재명, 2부는 송영길. 송영길이 부패 사범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야기했어요. 아니 도곡동 타워팰리스 살고 있는 장관이 말이야. 24평 전세 아파트 살고 있는 송영길을 반부패 사범으로 수사하겠다는 건가? 이건 명확히 정치관계법 수사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실제로 이 전례 박기태 국회의장도 동일한 사건이었잖아요. 예, 네. 공안부가 해서 처리했어요. 아, 선거사범으로 이제 처리를 했군요, 그때도. 네. 그래야 빨리 끝나잖아요. 아니 수사해가지고 2달이나 수사해서 증거 안 나오면 스톱해서 송영길 무혐의 처분하고 사회활동 하게 해줘야죠. 이 송영길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치인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같은 러시아 관계나 중국 관계나 이 정도 정치인이 만들어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나도 국가 세금을 수없이 쓰고 지금 5번 국회의원, 변호사, 당대표, 인천시장까지 경험을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국가 세비가 들어가서 나를 여기까지 경험을 쌓게 한 겁니까? 그렇죠, 뭐 국가를 위해 써먹어야 될 자산인데. 예, 국민의 세금과 국회의원 또 5선까지 했었으니까 헌법적 가치까지 이제 지금 음직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재산을 불린 것도 아니고 진짜 네.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화 아내나 청렴하게 살아왔는데 네.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럼 내가 지금 현역 의원도 아닌데. 네. 아니 그 프랑스에 내가 지금 무슨 정치 활동으로 윤석열을 뭐 비판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그냥 프랑스에 공부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왔으니 진짜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싸워보신다. 완전히 이제 이 윤석열 한동훈 진짜 한번 제대로 진검승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뭐 언론에서 뭐 저기 뭐야 검찰청 앞에 텐트 치겠다 이 말씀도 기사가 났던데. 네. 예, 상황을 봐야지. 더 별건 수사를 하고 저 주변을 얽어매려 그러면 네. 저도 칼을 빼서 싸워야 돼. 네. 결국 이게 반윤석열 뭐 반정부 투쟁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반정부 투쟁이라는 개념보다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지키는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다 헌법에 기초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자기들이 하늘에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했던 그 논리를 그대로 자기들한테 적용을 시켜야죠. 그 말씀하시니까 대표님께서 그 변희재 씨의 이제 태블릿 PC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그러겠죠. 아무래도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그건 충분히 네. 이해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태블릿 PC는 다 최소원, 최순실 걸로 믿었고 네, JTBC가 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아니, 검찰에서도 김한수 행정관이 뭐 생일 선물로 줬다 이렇게 다 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변희재 씨도 처음에 그걸 믿었다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최성원이 그 아줌마가 컴퓨터도 모르는데 네. 태블릿 PC를 쓸 리가 없고 그 태블릿 PC를 다 뒤져봤더니 최성원 관련 파일도 별로 없고 이게 공용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김한수가 태블릿 PC 요금도 냈고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놨어요. 책을 3권이나 썼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책을 다 읽어봤어요. 내가 3회독을 했습니다. 책 3권을 다. 세 번, 네, 네. 줄을 그어가면서 고시 공부하듯이.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또 변희재 씨가 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JTBC가 손석희 씨 쪽에서 명예훼손 고발을 해가지고 바로 구속에서 2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1년에서. 네, 네, 네. 1년 살고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석의 조건이 뭐냐?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지 말까. 네. 이 사건과 관련된. 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보석 조건 위반을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한동훈 장관께서 네. 송영길이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허위 저질 괴담에 휩쓸린 것이 참 안타깝다. 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기도 놀랐고 유감스럽다. 네. 대한민국 장관 검찰총장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애둘러 비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를 비판하지 말고 지금 내가 직접 주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간접적으로 변희재 씨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변희재 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럼 변희재 즉각 보석 취소를 하고 빨리 구속시켜라 다시 재수감해라. 그렇죠. 네. 아니면 별도로 추가 별건으로 고발을 하든지. 네, 네. 한동훈 장관 집 앞에까지 와서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는 스토커라 그래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고 MBC 이면주 기자는 집까지 수색하고 최강욱 핸드폰도 압수했으면서 왜 이상하게 변희재를 고발 않고 있는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유감스럽다, 뭐 괴담 이런 쓸데없는 말을 교원 영색으로 피해가지 말고 뭐 늘 저기 뭐야 법적으로 조치하시는 그렇죠. 분들인데. 네. 바로 변희재한테 조치를 해라 이 말이에요. 왜 그걸 못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할 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찬성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건 정당했고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태블릿 PC 건과 별도로 미르재단, K재단부터 시작해서 김종 문체부 차관을 통한 인사 개입이나 수많은 그런 탄핵의 사유들. 사유들이 있잖아요. 또 국정에 무능이 있었고, 네네. 네, 뭐 무능만은 탄핵 사유가 아니지만 이러한 그리고 이 국정농단이라는 게 꼭 태블릿 PC만 통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형태로 일반 서류를 받아서 한 것도 나왔고 정호성 네네. 뭐 진술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쪽 진보 진영에서 이 태블릿 PC를 지적하는 것이 탄핵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다. 이것은 적절치가 않다 네. 봅니다. 네. 네. 제가 이 지적을 하니까 문화일보, 조선일보가 긴급히 한동훈을 대변하기 위해서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송영길이 태블릿 PC는 김한수가 최소원에게 선물로 준 거라고 지적했다. 네. 이걸 딱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제가 네, 네, 2016년도 내가 황교안 총리와 그때 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질의한 내용이 그 있더라고요. 아, 그 특검 들어가기 한참 전에 이야기네요. 촛불 그렇죠. 시작하기 전쯤에 이 태블릿 PC 논란이 된 게 2020년도예요. 네, 네, 2016년도잖아요. 네, 네, 그때 네. 한마디 했던 거를 뽑아서 그때와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정말 견강부회고 참 내가 조선일보, 문화일보가 그걸 찾아 쓴 걸 보고 참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고생 많다. 그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 탄핵이 맞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태블릿 PC 의혹이 있으면 이걸 파헤쳐야지. 그렇죠. 네. 우리가 증거를 조작해서까지 해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이 문제하고 탄핵의 전체적인 정당성은 또 별개의 문제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강조한 게 비례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비례 네. 원칙이란 뭐냐? 죄를 10% 졌는데 10에는 10 정도의 벌을 내야 돼. 한 80을 벌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조국 장관 잘못한 게 있었잖아요. 본인도 네. 반성한다 그랬고. 근데 네. 조국 장관을 아주 비난 가능성을 높이려고 표창장 위조 이런 걸로 하려면 너무 국민들이 야 동양도 표창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위조만 가지고 정경심을 4년이 넘게 실형을 할 정도 사니까 다 의구심이 되니까 이거를 해보려고 억지로 만든 게 사모펀드 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모펀드 가지고 얼마나 마치 이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사모펀드에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걸로. 저도 만약에 우리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모펀드에 돈을 벌렸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비판했겠죠. 비판했겠죠. 네. 근데 그게 무죄로 나왔잖아요. 네. 네.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남은 것은 표창장 안 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걸 끼워 팔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도
저도 이 사건이 터지니까 무슨 동해 지역 최문순 지역의 송영길 측근이 무슨 전세 사기에 연루됐다 이렇게 네. 글을 쓰고 이철규 의원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아직 고발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이철규 의원이 배우에 송영길이가 있다 이런 허위 사실을 막 얹어가지고 막 덤으로 막 공격을 하거든요. 네. 아주 비겁한. 조국 장관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렇죠. 우리가 조국 장관의 그런 그 사모펀드로 이렇게 끼워 팔기로 이렇게 네. 걸 아주 비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무리 최서원 박근혜가 비판받더라도 네. 자기가 한 것만 받아야지 안 한 것을 조작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저기 그 검사 영화나 조폭 영화에 보면은 조폭 하나 잡아다 놓고 온갖 미제 사건들 다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 버리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그 박근혜한테 그렇게 지금 뭐 집어넣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옳지. 그래야 저는 국민적 공감 진영을 넘어선 우리가 공감대가 있고 네. 지금 아니 그렇게 윤석열을 박근혜를 죽인 원수로 공격했던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찬양 나오는 게 이게 도대체 부끄러운 줄 알아요. 김진태 지사, 장제원 국회의원 정말 다시 한번 홍준표 시장의 일가를 들어야 됩니다. 이 네이밍 쥐떼 정치하지 말아라. 뭐 보수적 신념을 갖고 정치하는 분들이 아니고 예. 권력을 쫓아다니는 그냥 뭐 불나방 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이 이성만 윤관석 구속영장 내용에 검찰에 이랬어요. 당내에 돈으로 뭐니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랬는데 검사님들한테 반말하고 싶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가장 심대한 행위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현주 전 의원이 그랬더라고요. 아니 국민의힘 전당대회 몰라 하냐.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버리지. 네. 아니 유승민 자르고 이준석이 자르고 그다음에 나경원 주저앉히고 안철수를 노골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공격하고 네. 심지어 무슨 신영복 선생 어디 뭐 조문록인가 거기 글 하나 썼다고 좌파라고. 좌파로 네, 보는 거 네, 이런 노골적으로 김기현을 만든 거잖아요. 이 김기현 네, 사실상 윤석열 윤핵관들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게 당내 민주주의 완전 파괴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영호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이 공천 보장해 줄 테니까 대통령 옹호 좀 해라. 네, 네, 최고위원으로 네, 네. 이렇게 딜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것은 탄핵 사유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내 문제는 모르겠지만 자기도 뭐 대통령도 당원이고 300만 원씩 당비 낸다고 지금 뭐 강변을 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죠. 이 공천 문제 그렇죠. 헌법 박근혜 위반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어요. 네, 그 네, 네.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 이름이 써 있어요. 네, 네. 박근혜 기소 공소장에. 바로 그러면 이건 기소해야 될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녹취록이 증거있다고 맨날 한동훈 장관이 국회 와서 떠드는데 아니 태영호 녹취록도 생생한 증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면. 그렇죠. 뭐 이정근 씨 이야기나 뭐 다를 게 전혀 다를 게 없죠. 뭐 있어요? 예, 네. 아이고 대장동 사건도 김만배하고 유동규의 아니 녹취록인데. 정영학이 녹취록 보세요. 그 네. 김수남 검찰총장이나 다 로병에 다 나오잖아요. 저들끼리. 이재명 아니란 것도 나오잖아 거기도. 네, 네. 왜 같은 녹취록인데 그것은 다 무시하고 이정근 것도 구속된 상황에서 아주 지금 플리바기닝이 될 그런 의심이 많은 네.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뭐 본인의 어떤 뇌피셜이잖아요. 그 사실 이정근 본인도 본인의 증언이 별건으로 쓰이는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발했습니다. 예, 피살 고발했습니다. 공표죄로. 예. 네, 네. 참 이런 상황들을 겪으시면서 이제 태블릿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쨌든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시고 전직 당 대표시잖아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한테 좀 섭섭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에 가서 이제 공부하러 가셨는데 들어오라고 할 때도 그때도 보면은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 빨리 귀국해라 이런 이야기를 벌떼처럼 했거든요. 뭐 이해는 합니다. 워낙 제가 당에 누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송영길이 와서 해결해야 한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제 이제 거의 뭐 와서 해결하는 좋은데 나가서 검찰 조사를 받아라 막 이렇게까지 했던 의원님들은 검찰청 앞에 가서 송영길 소환해서 조사해라 왜 안 하냐 이렇게 항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촛불 집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제도권 언론에는 잘 안 나옵니다. 네. 기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의원들께도 이야기를 하면 이 상황을 잘 몰라요. 네. 이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모든 것이 이제 총선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에 가 있는데 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총선에 이겨서 169석을 줬더니 개혁도 못하고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지도 못하는데 지금 국민들과 함께 싸우지는 않으면서 또다시 표에만 눈이 멀었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전직 당대표로서 한번 그런 이야기 좀 그런 해주시죠. 지적을 깊이 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저도 당대표로 5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안에만 있으면 이 밖에서 보는 것과 확실히 차이가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때도 막 벌써 지금 보수 언론들이 막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네. 검사들 탄핵 소추하면은 역풍이 불 것이다. 네. 역풍 우려 그렇게 막 또 거기에 영합한 일부 의원들이 또 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올해 연말이 가기까지 이 4명 지금 김용민 의원이 제기하는 그 4명의 그 검사들. 헌법과 법률 위반 이 검사 4명을 탄핵 소추하지 못한다면 네. 다음 총선에서 어떻게 과반수 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줬더니 그거 하나도 못하는. 그렇죠. 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거 못해가지고 정권 뺏긴 거잖아요. 결단을 네. 못해서. 왜 홍남기 하나 해임을 못 시키냐고 내가 수차례 민정수석, 비서실장, 정무수석한테 사정했어요. 차기 기재부 장관 내가 지명까지 해가지고 한 2사람 내가 네. 네. 이 2사람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당대표에서 손 맞춰가지고 재난지원금 이거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를 해임 못하고 홍남기를 오히려 조중동이 재정 준칙을 지키고 정치 권리의 논리에 맞서서 재정 건전을 지키고 있는 멋있는 부총리. 그래서 그 막 조중동이 축겨 세워주고 네. 네. 대통령은 그런 것을 의식해서 홍남기를 계속 감싸고 당대표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후보의 말은 존중하는 이재명 후보를 좀 돋보기 하려면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강조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마지막에 관철해줘. 내가 오죽했으면 아니 이준석 야당 대표와까지 합의까지 해도 안 해준 거잖아요. 이런 홍남기 이런 사람이 그때 14조 가지고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되자마자 59조를 했어요. 초과될 수 59조 있다고 또 밝혔어요. 윤석열이 되자마자 네. 그리고 그것도 지방선거 바로 앞두고 네. 네. 이런 배신 행위가 이런 나쁜 사람들 있습니까? 기재부가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속임을 당한 우리도 무능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판사 그 임성건이 판사 우리가 탄핵 소추해서 역풍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걸 못해진 거지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 그래서 저는 아니 검사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냥터식으로 기소하고 그러는데 자존심도 없습니까? 네. 이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들을 아니 돈 300만 원 그 돈 봉투 가지고 이렇게 기소하는데 룸사롱에서 술 대접 받고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은 그냥 놔둬요? 말이 안 돼. 뭐 조용히 잊혀져 버린 것 같아요. 아 이거를 탄핵 소추한 게 역풍이 불어? 나는 그 말한 도대체 그 신문사 사설 논설위원들한테 반문하고 싶어요. 어느 나라 국민이야 도대체?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를 탄핵 소추 안 한 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구나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유일한 기회예요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실은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공직자에 대한 이게 파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 국회 입장에서는 자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자주 보면? 해야지 자주. 네, 네. 당장 이번에 나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그 김효재도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보십시오. 김효재가 바로 박기태 국회의장 밑에서 정무수석을 했던 조선일보 출신이에요. 네, 네. 이 사람이 돈봉투 날랐던 사람입니다. 네. 박기태 그 전당대 돈봉투. 그래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금 방통위원이 상임위원이 돼가지고 이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해임시키고 그 직무대행으로 맡아가지고 KBS를 탄압하기 위해 수신료 지금 분리징수 네, 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사람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시행령 문제라. 이게 돈봉투 가지고 지금 윤관석 이성만을 영장 청구한 이 검찰을 상대로 이 돈봉투 사건의 주범이 이러한 방송 탄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특활비 돈봉투 받았던 사람이라니까요. 안태근 검찰국장, 그렇죠. 뭐 이영렬 돈봉투 돌렸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에? 그렇죠. 2016년도인가요? 네. 그때 17년도인가 거기 박근혜 회식 자리에서. 박근혜 네. 수사 잘 끝냈다고 네, 회식 자리에서 돈 나눠줬다고요. 그럼 뭐 공금횡령이네요. 또 한편으로 보면. 공급 횡령이죠. 이 네. 전당대회는 사실 개인 돈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국가 예산을 국가 예산이죠. 네. 국가 이제 예산으로 오늘이 용돈을 줬다. 이제 이 뭐 방송된 날짜 차이겠습니다만 이번이
147억 특활비가 공개된 이제 오늘 금요일이 네, 이제 네. 공개되는 건데 이거 다 분석을 해봐야죠.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 147억에 쓴 특수활동비 내역을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근데 대표님 이런 말씀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쭉 진행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제도권 정치인보다는 지금 뭐 옛날 제야회사 같은 느낌이에요. 좀 상황이. 예, 그렇게 됐죠. 네. 앞으로 저를 한동훈이 그렇게 뭐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이제 끌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거리에 나가고 뭐 유튜브도 나가고 방송도 나가고 강의도 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조직해서 우리 좋은 후보들이 내년 총선에 한 명이라도 더 당선돼서 네. 이제 정말 이 민족의 운명이 정말 눈앞에 어른을 하는데 좀 꼭 다수석을 만들어서 이 내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 일당이 내각을 좀 지명할 수 있게 좀 이게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좀 여러 가지 프랑스 제가 헌법 공부를 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나중에 발표할 생각이고요. 그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대통령의 임기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근데 지금 이제 저는 천공이 가장 걱정이 돼요. 천공이. 전공이. 네. 천공이 지난번 이태원 참사 사건 때 무슨 발언을 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뭐 희생을 해도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서 뭐 좋은 기회를 만든다. 정말 천인공노할 말을 하는 거예요. 천공이 천인공노할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기까지 천공의 말을 듣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완전히 신뢰를 하는 거죠. 네, 네. 러시아 라스푸틴도 그 아들내미 뭐 혈우병 그걸 치료해줘가지고 알렉산드리아 황후가 그렇죠. 네. 신뢰를 해가지고 국정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라스푸틴이? 네. 근데 천공도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전공 말을 들으니까 거의 잘 되더라. 김건희, 윤석열의 그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대통령 될 때까지는 모르겠어요. 백보를 양보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국가 외교 문제까지 천공의 말을 듣고 해버리면 잘못하면 전쟁 나면 어떨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천공이 한반도에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이것이 큰 대한민국 발전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만약 암시를 줬다 그래봐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네. 선제 타격 운운하면서. 네. 그러니까 나는 빨리 이 국정농단, 이 최순실 국정농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천공의 네. 국정농단이 지금 민족의 운명을 또 어디 불구덩이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이 네.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송영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도권 정치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윤석열과 맞서는 제야 운동가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 정리 말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윤석열 정부하고 좀 싸우고 싶지가 않았던 게 상당 기간 무건 수행을 하려고 제가 프랑스로 간 이유가 내가 싸우려고 그러면 반문이 바로 들어와요. 왜 그럼 그렇게 어리석은 놈들한테 대선에서 져버렸어. 송영길이 네가 당대표였는데. 그럼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참 죄송하고 또 책임감이 느껴져서 말이 막혀가지고 좀 당분간 조용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일찍 저를 이 검찰이 소환해서 전선으로 내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다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구속돼도 좋고 뭐 어디가 있어 저는 뭐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싸웠던 우리 선배들의 투쟁을 생각하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 함께 싸우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송영길 대표님 모시고 본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랫동안 축적된 이 국가 지도자급으로서의 식견, 뭐 송영길이 꿈꾸는 나라 이런 이야기도 사실 좀 듣고 싶었는데 지금 시대 상황 때문에 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대표님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모시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